네, 안녕하세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특강을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제주도 곳곳을 다니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주도로 날아가 촬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진짜 숨어있는 아름다운 제주 여행지들도 보고요. 네덜란드에서 조선으로 오게 된 하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멜이 도착했을 때 당시는 조선시대로 1653년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조선에 대한 풍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선조들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정말 궁금하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의입니다. 대전보건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이고요. 교양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저서로는 여행으로 바라본 문학과 세계문학 산책, 그리고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히트인성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세계문학 산책 과목과 토익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과 만나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제 제주도 구경을 조금만 더 하고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제주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멜의 조선시대 속으로 가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소개 잠깐 인트로에서 했었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010-7454-9682이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카톡, 대화 환영입니다. 네, 제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 내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고 다녔고요. 한 제주도를 10일 동안 계속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왔을 때가 장마철이라 날씨가 계속 흐렸고 용머리 해안은 제가 2번을 갔어요. 그런데 2번 다 용머리 해안에 못 들어가고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옛날 사진들은 또 좀 화질이 안 좋아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멜의 상선까지는 볼 수 있었고요. 옆에 사진은 사실 올해 2월 달에 체코에 갔을 때인데요. 새벽에 제가 잠깐 밖에 나와서 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와서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찍어줬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여행으로 바라본 문학의 표지를 디자인해서 컨셉을 했습니다. 여행은 모두 다 너무너무 설렐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행 너무 좋아하시죠? 여행에는 의미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은 자신에게로 떠나는 여정이다. 저도 사실 여행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갖고요. 또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은 사람을 만나는 여행이다. 저는 이게 이제 시간 여행 같기도 해요. 저는 작가들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으로 바라본 문학에서도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고요. 또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장소들을 가기도 합니다.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멜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 자신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있어서 어떤 여행자인 것 같아요. 작가들이나 또 어떤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의 여행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통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 저는 딱 한 가지 건지는 게, 저 자신을 다시 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여행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멜을 사진이 없어요. 하멜이. 근데 조각상이 있어요. 하멜 조각상이 있고, 옆에 계시는 분은 바로 그 옆에서 뭐 해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전복이나 이런 걸 따서 음식을 파는 곳이고요. 이곳이 바로 용머리 해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이렇게 다니냐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고 자리를 안 비켜주셔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사진을 찍었고요. 뒤에 이제 하멜 혼자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저는 이 조각상 보면서 되게 이렇게 안쓰러운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멜이 이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때 나이가 23살이에요. 그런데 자그마치 13년이나 한국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정말 가고 싶어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고,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돼서 날아가지 않는 이상 너는 이 나라에서 갈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을 전해 듣고 여러 번의 탈출 시도 끝에 마지막에 8명만 일본으로 몰래 탈출을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하멜을 생각하면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지만, 그래도 여기 한국에 잠깐 들린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외부의 이방인이 쓴 최초의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저는 또 감사하죠.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당시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건설해서 아시아 쪽, 그리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무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의 서기 출신이죠. 이 동인도 회사에 처음에는 대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선원으로 들어갔는데, 글을 잘 써서 나중에 이 스페르베르호라는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배에 탔을 때에는 바로 서기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멜 표류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멜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실 여기가 영국이고, 그리고 여기가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자카르타로 가서 배를 여기서 물건을 내리고, 그리고 타이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가사키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난파가 돼서 제주에 머무르게 되죠. 와, 대단히 먼 거리를 진짜 돌아 이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로 오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와서 23살에 와서 36이 돼서 또 일본에서도 1년을 또 머무르게 되거든요. 못 가게 해서 1년을 있다가 나중에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37살에 이제 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 태풍 때문에 어디로 떨어졌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멜의 상선이 있는 곳이고요. 바로 삼방산이 뒤쪽에 있고, 그리고 앞에는 용머리 해안이 있어요. 용머리 해안은 정말 이국적이고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되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곳으로 와서 이제 떠밀려 왔죠. 근데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상절리가 이쪽에 있고요.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바위로 돼 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인트로 영상에서 바다 사진을 좀 보여줬는데 바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으로 오게 됐으면 아마 거의 바위들이 많아서 힘들었을 텐데, 용머리 해안 바로 옆쪽에 그래도 폭우가 있어서 그쪽으로 떠밀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는 돌에 부딪혀서 난파돼서 완전히 부서졌고요. 그리고 작은 배들까지 다 산산이 부서졌다고 하멜 표류기에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주목, 관아,
바로 뭐라고 지금으로 치면 뭐 시청 같은 곳이 있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이쪽에는 당시에 거의 진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네, 제주모 관아까지 가게 되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발견하고 하는지 네, 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제주도에 원래 도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주역이고요. 나가사키에 도착하려고 했던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나가사키 뭐 짬뽕으로 유명하죠. 나가사키는 이렇게 네덜란드, 포르투갈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문호를 개방했고요. 그런데 이 하멜이 왔을 때 효종실록에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서 뒤집혀 살아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르다. 이 조선왕조 실록은 각 이제 왕들의 따로따로 이 실록을 또 편찬하죠. 조선왕조 실록 전체는 굉장히 크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각 왕들의 실록이 있는데 효종실록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이 있고요. 그렇다면 하멜이 진짜 온 것이 맞는 거죠. 하멜이 있던 동인도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 지금 이 동인도 회사는 이렇게 무역을 하고 전 세계 무역을 했던 회사인데요. 네덜란드뿐이 아니라 영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영국에 본사가 있고 네덜란드에도 1602년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막 무역 시장이 엄청 커집니다.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가 이 하멜이 돌아왔을 때 하멜에게 그동안 밀린 월급 하멜이 달라고 했어요. 이 8명의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 13년 28일 동안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뭐라고 했냐면 기록에 얘기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모르니 행방불명 시기에 월급은 지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멜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고생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짜 탈출해서 목숨을 진짜 거의 진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해서 여기에 왔는데 그동안 생고생한 거에 대한 월급을 줄 수 없다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멜이 그동안 조선에 있을 때도 기록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 하멜이 누구라고 했죠? 서기예요. 선장이 아니라 서기예요. 서기였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기록을 썼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다, 강진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지명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하멜 표류기 보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지? 했는데 그걸 다 기록으로 발음 나는 대로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필 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하멜이 하멜 표류기를 출간합니다. 내가 책으로 내겠다 했는데 당시에는 여행서적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멜 표류기는 사실 기록 보고서였어요. 그간의 일을 꼼꼼하게 적고 조선이란 나라는 풍습이 어떤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결혼 제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작성한 기록서예요.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일기 형식으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로 가고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작성했고요. 중간 이후부터는 네, 본인이 생각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풍습, 이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에서 조선이란 나라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고 이 기록들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은 것들이 뒷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책이고요. 그래서 드디어 하멜은 하멜 표류기를 출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죠. 책이 인기가 있어지니까 회사에서는 월급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어디서 뭐 했다는 걸 너무나 자세히 기록했어. 만약에 다른 선원이었으면 하멜이 아니라 엉뚱하게 진짜 요리사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배에서 일하는 갑판에서 일하는 선원이었다면 이거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멜 표류기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멜이 정말 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동인도 연합회사는 제가 아까 1602년에 설립했다고 했죠. 중국과 일본,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이렇게 등지로 해적 무역을 했는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현지에서 이 동양의 향신료 이런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요. 또 비싸게 팔리는 게 바로 백자예요. 이 도자기예요. 유럽에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도자기가 없었습니다. 도자기를 이렇게 우리처럼 그릇처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돼서 녹그릇, 은그릇 이런 거는 있었지만 도자기로 된 건 없었는데 이 세라믹으로 된 거를 중국에서 가져가고요. 일본에서 가져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일본에서 이 나가사키 근방에 있는 곳에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이 일본의 도자기를 전파를 합니다. 그 사람 누구냐?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언제 왔냐? 바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에서 끌려와서 도자기를 만들게 돼서 일본의 도자기를 전파하고요. 이 도자기가 바로 독일로 넘어가죠. 독일의 진짜 작센 지역의 영주였던 아우구스트라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 드레스덴이에요. 제가 여기 또 찾아갔죠. 일본에도 직접 가서 이삼평이 일본에서는 이삼평이 거의 도자기 신이에요. 그래서 도조 신사를 만들기도 하고 도자기로 마을 전체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때 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상인들이 사실 중국에서 도자기를 가져갔었는데 중국이 이제 쇄국 정책을 쓰는 바람에 그러면 아우구스트가 이 비슷한 그릇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간 곳이 바로 일본의 나가사키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이삼평이 있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도자기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삼평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냐면 바로 공주에 있어요. 공주에 지난번에 계룡산 가는 삼거리에 보면 이삼평 이렇게에 대한 조각과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바로 공주 반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도자기를 만들던 사람인데 끌려가서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것이 다시 독일로 넘어가고요. 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독일로 가게 되고 독일의 최초의 도자기가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마이센 도자기예요. 그래서 유럽 최초 도자기가 바로 마이센 도자기인데 드레스덴의 이 아우구스트가 우리도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금술사 막 금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연금술사를 7년 동안 지하에다 가둬놓고 이 그릇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7년 만에 만든 것이 바로 이 마이센 도자기고요. 유럽 최초의 도자기가 되고 이것이 유럽으로 전파가 또 다 돼서 지금은 일본의 이 도자기, 이삼평 도자기는 거의 거리도 사람이 너무 없고 지금 너무 좀 유령도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유럽은 오히려 도자기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7년 전쟁이라고도 부르고요. 도자기 전쟁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자기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가져갔던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동인도 회사들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걸로 막대한 부를 챙기게 되죠. 하멜이 타고 있던 이 배에도 이런 물건들이 있었는데 특히 모피, 철제류, 화약, 총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중간에 인도에서 한번 멈추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그리고 일본, 중국 이렇게까지 들리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면직물, 의복 이런 걸 구매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팔고 향료를 구입하고 이거 다시 일본과 중국에 팔기도 하고 또 가져왔던 무기들을 판매하고 도자기를 구입해서 가는 이런 루트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본은 훨씬 일찍부터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강자에게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이 커다란 이 배가 와서 이렇게 딱 오는 순간 바로 항복을 하고 물건을 은으로 주죠. 그래서 무기들을
접수를 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을 일찍부터 수입을 많이 했고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일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형을 전시해 놓은 건데요. 당시의 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게 만조 때는 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기에 날씨가 굉장히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데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여기를 돌아서 내려가면 이제 용머리 해안이 나오는데 해안선이 되게 예뻐요. 정말 특이하고 외국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용머리 해안까지는 못 가고 이 상선까지는 봤습니다. 길이가 36m나 됩니다. 굉장히 길죠. 폭은 8m, 높이는 11m, 돛대 높이까지 하면 32m고요. 5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들지를 못하고 우리나라 이제 임진왜란 때 썼던 배들이 판옥선, 거북선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밑에가 이 높이도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 배를 이렇게 판옥선은 밑에가 평평해요. 일본 배들이 이제 이런 배처럼 모양을 안택선이라고 하는데 안택선을 이렇게 큰 높이 또 누각처럼 세워놓은 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배들과는 굉장히 다른 범선이고요. 2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용머리 해안을 이렇게 구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멜 내부의 사진이고요. 하멜의 상선 전시관이라는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이 하멜 표류기, 네, 이게 이제 원래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데 이 책은 1934년에 번역됩니다. 사실 하멜이 간 게 언제야? 1600년대에 지금 이랬는데 책을 발표했을 때 그때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늦게 소개가 됐고요.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길게 썼잖아요.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당시에는 책 제목이 길어야 잘 팔렸나 봐요. 야흐트 더 스베르베로가 이 배 이름이고요. 여기에 생존한 장교와 선원들이 1953년 9월 14일 그들 중 8명이 이 야빤이라고 책에 계속 나와서 저 익숙하지가 않은데 제 펜을 이렇게 발음한 것 같아요. 야빤이라고 했고 난가사키 이것도 계속 이제 처음에 하멜이 도착해서 이제 제주도 사람을 만나는데 계속 야빤, 난가사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못 알아듣는 거야. 야빤 우리는 왜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가사키였는데 잘 알지 못해서 계속 어디를 간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 난가사키로 탈출하기까지 겪은 일 및 고레이 조선 왕국의 풍습과 위치 등에 관한 보고서 이게 원래 제목인데 지금 이제 줄여서 하멜 표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필 원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육필 원고 덕분에 아마 하멜이 이 보고서를 잘 쓰지 않았나, 이 하멜 표류기를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명은 굉장히 정확하고 잘 썼습니다. 이제 제가 세계사하고 조선시대랑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전 세계는 무슨 일을 겪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간 게 1392년이고요.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있는데 1492년 바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때입니다. 이 신대륙 발견으로 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에 다른 나라가 있겠구나. 그 전에도 계속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안 하고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끝에 가서 평평하니까 끝에 가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멀리 가지를 않았었는데 이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를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특히 이제 남미 쪽인데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래서 원주민들을 만나는데 얘네 인디언이겠구나. 인도니까 인디언이겠구나 해서 인디언이라고 부른 게 지금까지도 계속 인디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 뒤에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 항로를 발견해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제가 사진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이 노란색이 바로 콜럼버스가 여기 네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콜럼버스라는 도시, 나라 이름까지 생겼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쪽 남미 쪽을 이제 스페인이 거의 점거를 하죠. 그리고 이쪽 바로 남미에 붙은 캘리포니아 위쪽을 또 스페인이 점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바스크다가마가 어디로 왔냐면 빨간색이에요. 바스크다가마가 이 아프리카를 지나서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를 찾은 거예요.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 신항로 발견 이전에 이슬람들이 또 이탈리아랑 무역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루트는 바로 이탈리아와 이슬람이 갔던 루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루트들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사람은 바로 마젤란이에요. 마젤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남미 대륙 끝으로 가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바로 여기까지 옵니다. 다시 돌아서. 그래서 최초로 세계 일주 한 거죠. 그리고 태평양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태평양 이름도 붙인 게 퍼시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마젤란이 발견하고 이 마젤란 항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쾌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가 둥글다는 걸 알았고 전 세계가 굉장히 큰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바스크다가마나 마젤란이나.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세계사를 가볼게요. 그래서 이 마젤란도 스페인,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당시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한 나라였어요. 펠리페 2세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같이 한 나라 됐고 나중에 이제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나눠져 있죠. 어쨌든 마젤란이 세계를 일주를 하고 잉카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 남미의 제국들이 이제 우수수 다 죽게 되는데 물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뭐 총을 들고 말을 타고 이렇게 갔어. 그치만 그 배를 타고 갔지만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미 쪽의 원주민들이 다 거의 다 죽게 됐어요. 사실 죽은 원인은 바로 세균 때문이죠. 여기는 너무나 깨끗하게 여기 있는 동물들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라마 있죠. 그 알파카 같이 생긴 그런 애들밖에 없었는데 말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서 그 세균 때문에 죽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무기나 이런 거 비교해보면 정말 좀 너무 엉성했죠. 그래서 어쨌든 잉카 제국 멸망하고요. 드디어 이렇게 세계일주 하면서 지동설도 발표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스페인이 여기까지는 아주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이슬람하고도 한번 싸워서 완전 대패를 시킵니다. 정말 완승이죠. 바로 스페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펠리페 2세였고요. 이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세르반테스예요. 돈키호테의 저자고요. 그리고 여기 스페인 무적함대 이것도 이 무적함대에 납품 물자를 납품해주는 일을 한 것도 세르반테스예요. 근데 스페인이 이렇게 잘 나와요. 스페인은 정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면서 스페인이 완전 대패를 당하죠. 그래서 무적함대가 완전 격파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제 세계에 거의 탑으로 올라갔죠. 스페인을 누르고 스페인이 그동안 다른 나라와 무역했던 것들을 다 뺏어옵니다. 그리고 이 무역 항로 이런 것들을 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차지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네덜란드는 이렇게 중국, 인도까지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이 일본 통일이 의미가 그동안에는 다이묘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뭐 이제 각 지역마다 영주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다이묘들이 있었는데 그 다이묘들을 다 한데 제패하고 자기가 네, 대장이 되죠. 그러면서 이 국내에 이런 다이묘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전쟁을 선포하죠. 그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사실 그때까지 그럼 우리는 뭐가 있었냐? 별 굉장히 많 있긴 있는데 맨날 반정하고 맨날 싸우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서 제가 그냥 조금만 적었습니다. 그래도 세종대왕이 쓰시마 정벌했고 후민정음도 냈고 이때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이때 만든 무기들이 지금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활약할 수 있게 만든 무기들 다 이때 만듭니다. 와, 우리 대단한 무기들 되게 많은데 제가 언제 다음에 이순신을 만약에 특강을 하게 되면 와, 정말 해줄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들이 있었냐면 일단 배부터도 그렇고 이 총포 사실 일본도 그러면 아까 무기들을 수입했기 때문에 무기가 좀 많지 않냐. 얘네들 다 수입한 거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든 거는 대포, 화약 이때 지금 다 만들었어. 세종 때부터 벌써 다 만들고 있어서 이때 만든 지자통통, 뭐 현자통통, 뭐 천자통통, 뭐 이렇게 그런 총통 대포 종류는 우리가 훨씬 포 거리가 되게 멀리 나갔고, 그리고 다른 무기들도 많았어요. 그 폭탄 같은 시한 폭탄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막 던지는 그런 무기들도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진왜란과 정의제랑 우리는 7년 동안 진짜 너무 고생을 했고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진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무기 면에서 훌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묘들이 계속 싸웠고 우리는 계속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싸움 준비를 군대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인들이 거의 부산에서 한양까지 20일 만에 주파를 하니까 이건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준비가 그만큼 그냥 통과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수군에서 이순신이 이제 활약을 해서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붙어서 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0년대에는 동인도에서 설립해서 이제 막 다니고요. 미국으로는 이제 새로 이제 식민지가 건설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플리머스에 상륙해서 이제 종교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던 시기고요. 이때가 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인데 영국이 아주 이때 스페인이 1번이었고 엘리자베스 여왕 나오면서 완전 영국이 모든 전 세계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돼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리청원이나 청교도혁명 같은 경우에는 명예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은 왕이 네 혼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선포한 이런 청원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 왕이 있는데 얘네는 벌써 왕은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고 정치는 귀족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한다라고 이렇게 왕은 너는 절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던 시대고요. 우리는 이제 임진왜란을 지나서 좀 살만하나 했더니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결국 인조가 삼전도에서 삼배 구두배라고 해서 이게 한 번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9번의 이마를 찢는 그런 굴욕을 당하고요. 이 삼전도는 지금으로 치면 지금 서울에 롯데월드 있죠. 잠실 쪽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굴욕을 당하고요. 아들들을 청나라로 뺏기죠. 이게 이제 오랑캐들이 명을 몰아내고 이제 청이 되는 거고 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청에게 항복을 하고 아들들이 다 이제 가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소현세자는 두 아들이 간데 소현세자는 가서 새로운 문물들 이런 것들을 막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오자마자 몇 달 안 돼서 바로 죽게 돼서 암살인지 뭔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멜이 도착했을 때에는 바로 둘째 아들은 인조의 아들은 효종이 왕을 하고 있을 때 바로 하멜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갔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지만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마젤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스페인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제가 그림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아까 봤고 마젤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멜이 도착했던 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삼방산이에요. 제주도 남쪽에 있고 지도 지난번 아까 보여드렸죠. 그 지도에서 밑에 부분에 해당하고요. 산이 굉장히 높고 중간에 이 보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리고 절이 있고 중간에 또 동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절에 가보시면 이 부처님이 엄청 큰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아래쪽이 바로 이제 용머리 해안 쪽이 되겠습니다. 네, 사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봤고요. 중간에 이제 용머리 해안과 그 다음에 이 삼방산 바로 중간에 연대가 있어요. 제주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곳곳에 있어요. 38개나 있고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다면 둘레로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수대랑 비슷해요. 봉화 같은 거예요. 특히 뭐 외적이 침입했다 뭐 했을 때 여기에다 불을 피워서 바로 사건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봉수대입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이걸 연대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름이 삼방연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들을 진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전기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서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불을 피워서 바로 큰 일이 났을 때만 이제 불을 피우게 되는 형태로 돼 있고 여기 이제 제주 방어 체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 연대가 38개가 있고 봉수도 또 25개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삼성, 구진, 25봉수, 38연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모양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여기가 중간턱이 되겠고 이 아래쪽에 이제 용머리 해안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할머니가 가시고 할머니 계속 저한테 혼자 와서 이거 어떻게 전복이라도 먹고 사 먹어 막 계속 이렇게 저한테 하셨었는데 하멜의 동상이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 빨간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이 용머리 해안을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는데요. 바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화하시고 가야 되고요. 제가 영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용머리 해안 매표소 가기 전에 이렇게 관람 시간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만조로 인해서 관람 통제합니다. 이 시간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근데 이 시간 이후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너무 세게 하면은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네, 064-760-6321 전화하셔야지 갈 수 있고요. 용머리 해안은 여러분이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 아까 연대 쪽에서 뒤쪽으로 이쪽이 중문단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동영상 짧습니다. 보세요. 저쪽에 보이죠? 절은 같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아까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조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쪽 입구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안쪽으로 달아가서 그런데 용머리 해안이 문 닫으면 여기도 문 닫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아쉽습니다. 제가
네, 다음 걸로 넘길게요. 탐라순력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제주도에 관련된 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거 진짜 귀중한 자료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네, 이때 만들어진 게 탐라순력도입니다. 1702년이니까 하멜이 왔다 간 뒤에 만들어졌고요. 그 사실 제주도로 유배는 사람들이 많이 보내지만 제대로 된 자료가 어떻게 생겼고 뭐가 있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때 제주 목사 겸 병마 수군 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이라는 사람이 이분인데요. 이분에 의해서 그 제주도 내에 있었던 각 고을의 여러 행사 장면 이런 것들을 화공이었던 지방 화공이래요. 그래서 김남길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화첩으로 만들었고 이게 4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주 전체에 대한 그림과 순시 장면, 뭐 그다음에 폭포, 굴, 계곡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류해서 나온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네, 제주도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한 것이 탐라순력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탐라순력도 안에 제주시를 그렸던 전도고요. 제주시가 이쪽이고 여기에 이제 관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목 관아라고 하는데 제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지금 보시면 여기 삼방산이 있는 쪽이 이쪽이거든요. 삼방산 쪽에서 하멜이 여기에서 표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길을 따라서 여기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제주목 관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또 기다려요. 왜냐하면 서울 한양으로 이렇게 외국인이 잡혀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때도 진짜 무전기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이러면 되는데 안 되니까 배 타고 가서 한양까지 가서 답을 들어서 오는데 이게 한 3, 4개월 걸려서 결국 한 6개월쯤 이 제주도에 머물렀고 그 뒤로는 이제 한양으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끌려갔고요. 탐라순력도는 우리나라 지금 보물로 잡혀 있고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이런 지도들이 다 만들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제주도에 대한 것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제주시에 대해서 자세히 표시했지만 몇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이런 탐라순력도 이제 겉에 뭐 표지였고요. 그림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주목 관아예요. 제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것만 보고 제주목 관아를 와 엄청 크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아 제주도가 넓은 땅덩어리에 진짜 많은데 더 크게 잘 해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게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 치면 제주시청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그때 어떤 행사들이 있었고 뭐 몇 명이 왔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그림과 그 다음에 글씨로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주목 관아가 되겠어요. 이 지도에서 지금 제가 이제 원래 앞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관덕정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이제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저는 이걸 보고 아 여기 올라가면 바다가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되게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네 건물이 다 들어서서 바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제 연애를 하는 곳도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이쪽엔 바로 여기 이제 행정관들 감시하고 뭐 죄인을 여기다 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작은 방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서 아마 하멜이 여기 왔으면 하멜이 그 얘기도 쓰거든요. 이 초가집이나 이런 집들을 보고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 너무 작아서. 그런데 여기에 막 4, 5명, 뭐, 많게는 10명씩 이렇게 자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주모 관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관덕정이고요. 아까 여기가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서 이 매표소에서 바로 들어가는 건 되고 이 왼편에 이렇게 관덕정이 크게 있습니다. 예쁘죠? 그림은 참 예쁩니다. 그리고 저는 연못도 생각보다 단아하고 예쁘다,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봤는데 생각보다
좀 작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집이 한 칸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이거를 집을 한 칸을 어떻게 치냐면 이게 한 칸이에요. 그래서 99칸 집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집이 99칸의 방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정자와 정자 사이에 요 칸, 요게 한 칸이에요. 그리고 두 칸, 세 칸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치면 한 칸은 굉장히 작은 정말 진짜 몇 명 못 들어가는 그런 데 돼 있고요. 물고기가 엄청 큰 게 있어서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쪽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행사 같은 걸 하는 곳인데 2층 계단을 올라가면 굉장히 가파르지만 좀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고 사실 뒤에 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건물과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바다 안 보여. 조금 더 지나면 바로 바다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바다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중간에 네, 형틀이 있었어요. 어, 이거를 보고 하멜이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 방망이도 굉장히 묘사를 잘 해놨어요. 제가 형틀은 따로 제가 네, 2편에서 하멜이 봤던 조선시대 이야기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형틀에 대해서 막대기는 몇 자 어떻게 돼 있고 몇 센치고 그리고 어떻게 고문을 하는지에 대한 기술까지도 너무 상세히 적어서 제가 놀랐었는데 어쨌든 그 제주목 관아에는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다. 정리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층에 올라가서 이 막루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네, 이 사진은 제주에서 아까 제가 제주목 관악까지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지금 이 사진들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하멜 상설 전시관 있었죠. 거기 안에 내부에 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이동 경로는 이렇게 걸어서 갔고요. 36명이 네, 잡혀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왕이 이제 와라 한양으로 끌고 압송해라 라고 해서 이 서울까지 가는 한양까지 가는 루트로 이렇게 보여진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쉴 때마다 이거를 다 하멜이 기록을 했어요. 이거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다르고 대우는 어떻게 해줬고 이런 것들을 모습들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가 가고 세 팀으로 나눠서 여수 쪽하고 전라도 강진 쪽하고 이렇게 나눠서 나중에 탈출할 때는 여기 여수 근처 밑에 쪽이고요. 순천 쪽 그쪽에서 다 일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가사키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리고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네, 보여집니다. 지도가 지금 잘 크지 않지만 어쨌든 거의 우리나라에서 맨 밑에서 그 다음에 맨 위에까지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또 1년 있었기 때문에 또 일본에 1년 있으면서 한국과의 그런 비교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했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하멜 표류기는 정말 귀중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50분 두 부, 1부와 2부로 나눠서 촬영을 했고요. 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하멜이 본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